지난주 화요일 오전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이셨고 손에는 고급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요, 통장에서 300만 원만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현재 잔액이 87만 원이십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을 꼭 쥐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럼 전부 다 찾을게요. 87만 원을 받아드신 어르신은 그 돈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옆 창구에서는 또 다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더 나이가 많아 보이셨어요. 80은 되신 것 같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낡은 가방을 메고 계셨죠. 오늘은 얼마를 넣으실까요? 직원이 밝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도 15만 원이요. 작지만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머 어르신, 벌써 6년째시네요. 통장 잔고가 1200만 원이 넘으셨어요. 호, 그래요? 다행이네. 손주 대학 들어가면 조금 보태주려고요. 두 번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은행을 나가셨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그날 그 두 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양복과 가방은 비싸 보였지만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의 옷은 수수했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통장 속 그 숫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검사를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권할 때 통장 잔고가 떠올라서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친구들이 우리 제주도나 다녀올까? 라고 할 때 돈이 아까워서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 대신 적 없으신가요? 조카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을 때 축의금 봉투에 얼마를 넣을까 한참을 고민하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통장 속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 내게 이 정도는 있어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노후가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여쭤보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뉴스에서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겁부터 나거나 반대로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아예 생각을 접어버리십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금 없는 부자의 비극입니다.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이 4억은 하니까 재개발 들어오면 5억은 받을 거야. 아파트 한 채는 있잖아. 맞습니다. 집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재산이죠. 통계를 보면 60대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 69살이십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입니다. 나는 4억 5천짜리 집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김 씨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저축 좀 해놔라고 조언해도 뭐하러, 집이 있는데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집을 팔아서라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김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돈 좀.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손을 벌리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돈을 보내줬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엔 상처가 남았습니다. 4억 5천짜리 집이 있는데 고작 500만 원 때문에 자식한테 손을 벌렸어. 지금도 김 씨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금 없는 부자의 비극입니다.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수술비 600만 원입니다 라고 할 때 제 집이 4억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일러가 한겨울에 고장나서 교체 비용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밀 수 있습니까?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씨 72세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도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늘 2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셨어요. 집은 집이고 현금은 현금이야. 따로 관리해야 해. 이게 박 씨의 원칙이었습니다. 작년에 박 씨의 남편분이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3개월간 병원비와 간병비로 1,500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조용히 병원비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손을 벌리겠어요. 내 돈으로 해결했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김철수 씨는 4억 5천만 원의 집이 있었지만 500만 원 때문에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3억 원의 집에 살지만 1,500만 원을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현금 보유액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고 없이 아픕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이런 큰 병이 오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 비용입니다. 오래된 집은 곳곳이 고장납니다. 배관, 보일러, 화장실, 방수. 한꺼번에 고치려면 수백만 원은 기본입니다. 셋째,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의 급한 사정, 손주 교육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안도감이야말로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커피값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걱정이 잠을 설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는 다시 건강을 해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막연하게 대답하십니다. 글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10억? 아니, 그 정도까지야. 정확한 답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통계청과 여러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살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유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적정 생활비입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외식은 한 달에 두세 번, 여행은 1년에 한 번, 취미 생활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어떨까요? 한 달에 250만 원, 1년에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억이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바로 이 반응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준비는 더 늦어지고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억 원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6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금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수만 씨, 68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어요. 4천만 원은 예금에 넣어놓자. 비상금이야. 4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자. 수익을 내보자.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주식도 오르고 배당금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4천만 원이 2,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바로 그때 정 씨의 아내분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1,500만 원 필요했어요. 주식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다행히 예금에 넣어둔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500만 원을 꺼내서 수술비를 냈어요. 그때 현금을 좀 남겨뒀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전부 주식에 넣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정 씨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반드시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안전자산.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곳에 넣어두는 돈입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둘째, 수익 자산. 주식, 펀드, 부동산처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있는 곳에 넣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60대라면 7대 3 정도. 안전 자산 70%, 수익 자산 30%. 70대라면 8대 2. 안전 자산 80%, 수익 자산 20%.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를 감당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이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70대의 주식이 폭락하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즉 안전 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아십니까? 개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낸 분들도 대부분 100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봤자 평균 140만 원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을 기억하시나요? 연금 140만 원을 빼면 매달 11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계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명숙 씨, 69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25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셨어요. 은퇴하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축은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으로 다 쓰셨죠.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82만 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25년을 냈는데 82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손님,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이 씨는 그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게 다야? 지금 이 씨는 82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아침마다 근처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버십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저축해둘 걸. 연금만 믿었던 게 후회돼요. 이 씨의 한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 한 달에 약 35만 원입니다. 부부 합쳐서 5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연금, 예적금, 부동산 등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 정액 기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조금 많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예금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실제로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두 연금을 다 받는다 해도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5만 원 합쳐서 105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 분의 최소 생활비 150만 원에도 모자랍니다. 부부라면 더 심각합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55만 원 합쳐서 195만 원입니다. 필요한 250만 원에 55만 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답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한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그거 집 빼앗기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가 평생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집은 그대로 살고 돈은 계속 받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둘째,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녀가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부부가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약 9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만약 70세에 가입해서 90세까지 20년을 사신다면 총 2억 1,600만 원을 받습니다. 집값은 3억이었죠. 받은 돈이 2억 1,600만 원이니까 8,4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사신다면 30년 동안 3억 2,400만 원을 받습니다. 집값보다 2,4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이 경우 자녀가 2,400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연금이 끊기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먼저 가셔도 부인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매달 90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인이 먼저 가셔도 남편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매달 90만 원을 받습니다. 한 푼도 안 줄어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동수 씨 부부 73세와 70세 이야기입니다.
최 씨 부부는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분 합쳐서 130만 원 받으셨어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나가면 남는 게 없었죠.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고민하시다가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아이들한테 집이라도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130만 원 더하기 주택연금 110만 원 합쳐서 240만 원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 씨 부인의 말입니다. 예전엔 장 보러 가도 가격부터 봤어요. 이거 사면 얼마 남나 계산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사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여행도 가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주택연금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 집을 물려받아도 팔아서 자기 집 사는데 보탭니다. 그럴 거면 부모가 살아서 편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째,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주택연금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경우입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처럼 집값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빨리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경우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면 기다렸다가 팔아서 이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노후 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1억 원 이상 있고 연금도 넉넉하다면 구치주택연금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유리하거든요. 주택연금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6억 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3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예금에 넣으면 연 이자로 월 75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은주 씨 70세입니다. 정 씨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았어요. 처음엔 집이 작아져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오히려 편해요. 정 씨의 말입니다. 관리비도 줄고 청소할 곳도 적고 무엇보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돈 쓸 때마다 불안했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다운사이징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 차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은 집은 관리비도 적고 재산세도 적게 냅니다. 셋째, 생활이 편해집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공과금도 많이 나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내 통장엔 지금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1억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후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준비가 늦어서 불안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삶의 후반전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작은 저축 습관입니다. 무슨 저축이야? 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작 1,4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갑자기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월 1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5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나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구나. 이 안도감이 정말 큽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순애 씨, 68살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5세부터 매달 15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부터 했어요. 그게 김 씨의 원칙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540만 원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요. 김 씨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자동 결제. 매달 10만 원 넘게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가입해 놓고 까먹고 계속 결제되는 경우도 많고요. 핸드폰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 직원이 정해준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구서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가 서비스 요금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금제만 바꿔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보험도 꼭 점검하세요. 암보험을 3개씩 들어놓은 분도 계십니다. 중복 보장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면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만 정리해도 매달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 돈을 그대로 저축으로 옮기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 작은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지금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수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탱해주는 숨통과도 같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배철호 씨, 74세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동네 시니어 클럽을 통해 공공시설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지만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일 나가는 날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요. 사람 만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실 때 참 행복해요. 배 씨의 얼굴엔 활력이 돌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모집하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청소, 도서관 안내, 지하철 질서 캠페인, 복지시설 보조 등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만 원 내외, 사회서비스형은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일하니 체력 부담도 적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천만 원, 1억 원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마음의 안정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이 정도면 큰일 생겨도 버틸 수 있어 하고 안심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불안해하십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밤에 잠을 설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 우선형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원주에 사시는 한미숙 씨, 72세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암투병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각인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한 씨는 퇴직금 전부를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도 최소한으로 하셨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아끼셨습니다. 대신 통장에 7천만 원을 확보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는 주저없이 받으십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언제 아파도 괜찮아요. 한 씨에게는 이 7천만 원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지원형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큰 도움은 못 줘도 급할 때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어야 해.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손주 교육비, 자녀 주택 비용, 급한 일 생겼을 때 도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포항에 사시는 윤석진 씨, 70세가 이 유형입니다. 윤 씨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애를 둘 낳았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죠. 윤 씨는 통장에 9천만 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큰 손주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를 좀 도와줄 생각이고 작은 아들이 결혼하면 전세 자금을 보탤 생각입니다. 내가 편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낫죠. 세 번째는 여가 중시형입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여행,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비를 별도로 책정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다. 창원에 사시는 조인수 씨, 71세입니다. 조 씨는 젊었을 때 사업하느라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통장에 6천만 원을 확보해 두시고 매년 200만 원씩은 여행비로 쓰십니다. 작년엔 일본 갔다 왔고 올해는 베트남 갈 거예요. 친구들이랑요. 이게 제 낙이에요. 조 씨에게는 이 여행이 곧 삶의 활력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은 60대, 70대라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으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입니다. 누군가 1억은 있어야 해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선입니다. 그 금액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의 노후 설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내가 잘 준비하고 있었네 하고 안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셨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막연함보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되는구나라는 명확함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연금은 얼마이며 집은 얼마짜리인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실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알고 걷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그냥 산다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불안할 것입니다.
나이만 더 들고 선택지만 더 줄어든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편안합니다. 막연히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큰 안정이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만난 두 분의 어르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7만 원을 받아들고 한숨 쉬시던 첫 번째 어르신, 1200만 원 통장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두 번째 어르신.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는 것, 작은 일자리라도 알아보는 것,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